눈보라 몰아치는 시린 겨울밤 가난한 선비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나직한 목소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맹추위마저 녹여버린 고결한 아량과 그 온기로 피어난 한 군자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문창살을 매섭게 흔드는 겨울바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슬퍼렇게 매서워졌습니다. 산골짜기에서부터 거칠게 불어오는 밤바람은 낡은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문틀 사이에 난 작은 틈새를 찾아내어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여 오직 바람소리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밤, 마을 변두리에 쓸쓸하게 자리 잡은 낡고 조그만 서당방 구석에서는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홍기섭 선비였습니다. 방바닥은 이미 장작불 구경을 한 지 오래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우물속처럼 서늘했습니다. 그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입가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와 방 안가득 허공으로 뿌옇게 흩어졌다가 찰나의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콧등이 시려오고 손발끝이 저려오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독 길고 매서웠는데 가뜩이나 가난한 홍선비의 집은 이미 며칠 전부터 땔감으로 쓸 나무 토막은커녕 마당 구석의 잔가지마저 모두 떨어져 불을 지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냉골이 된 방 안의 온기라고는 오직 책상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진 작은 등잔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무명실로 꼰 가느다란 심지 끝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은 외풍이 몰아칠 때마다 사방으로 휘청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면에 드리운 홍선비의 그림자 역시 길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하며 서글프게 일렁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해 홍선비의 아랫배에서는 쪼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가뜩이나 마른 체구는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져 가죽만 남은 듯했고 얼굴빛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얇디 얇은 해진 도포 자락을 아무리 단단히 여며보고 두 손을 소매 속에 깊숙이 찔러 넣어보아도 뼈마디를 송곳처럼 파고드는 시린 한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무릎은 시려와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겨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한 가난 속에서도 책을 바라보는 홍선비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맑고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는 그의 가녀린 몸뚱이를 조금 갉아먹을지언정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품은 대장부의 꼿꼿한 절개와 학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이 어둡고 차가울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책 속에 담긴 성현들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영혼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글을 읽다가 마비되어 마디마디가 붉게 변해버린 손가락을 입가로 가져가 연신 후후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입김으로 조금이나마 굳어버린 손가락을 녹여가며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그의 모습은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홀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설중매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맑은 종이 소리가 차가운 방 안의 정막을 기분 좋게 깨트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은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남을 속이거나 요령을 피워 쉽게 살아가려 하지만 홍선비는 도리어 이 혹독한 시련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갈고 닦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배고픔과 추위는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며 당장이라도 자리에 눕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눕는다면 이 차가운 기운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며 다시 한번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았습니다.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지고 척추를 곧게 세운 채 그는 등잔불 밑에서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홀로 등불을 밝히듯 청빈한 선비가 걸어가야 할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그는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홍선비의 집 낮은 흙담 밑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스며든 검은 그림자 하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온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씨,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길 복판에서 홍선비를 만나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깎듯이 예의를 지켰을 이웃이었지만 오늘 밤 유씨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이리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다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이어지는 겨울 가뭄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며칠째 미음 한 모금 구경하지 못하고 차디찬 방바닥에 뼈만 남은 채 누워있는 어린 자식들의 가녀린 신음. 소리만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희미한 달빛 아래로 비쳤던 아내의 핏기 없는 얼굴과 배가 고프다며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의 앙상한 손발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유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들을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굶겨 죽일 수는 없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유씨의 가슴속은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불덩이를 통째로 삼킨 것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집 담벼락은커녕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한 입도 함부로 탐내지 않고 오직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해온 정직하고 올곧은 사내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떳떳하게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겨울철이 되자 가난한 품꾼에게 주어지는 일거리는 완전히 끊겼고 이웃들에게 손을 벌려보아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처지라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수일 동안 이어지는 처절한 굶주림의 고통은 결국 그가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마지막 양심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다 못해 툭 하고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의 애처로운 눈빛이 사정없이 짓누르자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낡고 허물어져가는 홍선비의 집 흙담을 붙잡은 유씨의 손가락은 사정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담벼락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포졸들이 채우는 쇠고랑처럼 무겁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나 방 안의 선비에게 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도둑질이라는 죄를 지으려니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처절한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쌀 한 톨, 곡식 한 줌이라도 구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내 아이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절박함과 공포가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는 한겨울의 추위도 잊은 채 끈적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심과 생존이라는 거대한 두 갈래 길 위에서 유 씨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유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눈가에서 얼어붙기 전에 거친 소매자락으로 거칠게 훔쳐내며 어둠이 짙게 깔린 홍선비의 집 마당 안쪽으로 소리 없이 발을 디뎠습니다. 담장을 넘어 서리서린 차가운 마당. 가를 밟는 그의 발걸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지만 굶주린 가족의 입에 무엇이라도 넣어주어야만 하는 그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검푸른 밤하늘 아래 유 씨의 길고 마른 그림자는 갈 길을 잃고 벼랑 끝에 선 슬픈 짐승처럼 애처롭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겨우 넘어온 유 씨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기어서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쌀독 구석에 쌀이라도 몇 톱 남아있을까 간절한 기대를 안고 부엌 문을 열었지만 청빈하기로 온 고을에 소문난 선비의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솥과 옹기들은 모두 하얗게 먼지만 앉아있을 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단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실망감과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유 씨의 턱 밑을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유 씨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크고 무거운 무쇠 솥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곡식은 없더라도 저 무겁고 단단한 무쇠 솥단지라도 몰래 들고 나가 내일 아침 일찍 장터에 내다 팔면 며칠 동안 가족들이 배를 채울 따뜻한 죽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 씨는 굳어버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무쇠 솥단지의 둥근 테두리를 붙잡았습니다. 쇳덩이의 얼음장 같은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들어와 그의 심장까지 서늘하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행여 쇳소리가 크게 나서 주인이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심조심 솥을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기만 하던 정막을 깨고 노란 등잔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던 얇은 창호지 문틈을 지나 방 안에서 아주 나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에 오신 손님, 이 한겨울밤에 날이 무척이나 차가운데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유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은 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솥을 쥐고 있던 손가락 끝은 힘이 쑥 빠져 덜덜 떨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도둑이야 하는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오거나 몽둥이를 든 집주인이 문을 박차고 튀어나와 멱살을 잡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얇은 문틀을 넘어 유 씨의 귓가에 번진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도리어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유 씨가 너무 놀라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자 방 안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눈앞에 대고 말하듯 나직하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청빈하고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멀리서 발걸음을 하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따뜻한 음식 한 그릇도 없고 가져가실 만한 재물도 전혀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내 처지가 부끄러워 손님을 방 안으로 모시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매서운 밤바람을 뚫고 유 씨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만 지금 만지고 계신 그 무쇠 솥단지는 무척이나 무겁고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밤길에 눈까지 쌓여 미끄러운데 그걸 혼자 들고 가시다가 혹여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시면 몸을 크게 다치실까봐 그것이 가장 염려됩니다. 내 집에 가져갈 재물은 없어도 좋으니 부디 몸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가시는 밤길이 부디 무사하길 빌겠습니다. 그것은 도둑을 보고도 결코 도둑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캄캄한 밤길을 걸어 돌아가야 할 한 인간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물건을 훔치려는 도적을 향한 그 어떤 원망도 분노의 가시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을 멸시하는 거만한 감정 또한 단 한 자락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한겨울의 밤 공기를 부드럽게 녹일 만큼 깊고 숭고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배려와 애처로움만이 목소리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그 다정한 음성 앞에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홍 선비의 그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차가운 마당에 서 있던 유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굶주림에 눈이 멀고 오직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마비되어 가던 그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거대한 파도처럼 무서운 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 씨는 무쇠 솥단지를 붙잡은 채 얼어붙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치밀어 올랐고 이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 거칠게 터진 뺨을 타고 흘러 발밑에 쌓인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며 작은 구멍들을 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제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을 채운 거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자식들의 굶주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신보다 더 청빈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이 고결한 선비의 재물을 탐하려 했던 자신의 손과 마음이 너무나도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 씨의 머릿속으로 어릴 적 동네 사랑방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옛 현인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일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밤중에 자신의 집으로 숨어든 도둑을 보고도 놀라거나 꾸짖지 않고 도리어 그 도둑이 매서운 밤바람에 추워 떨까봐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순순히 내어주어 그 마음에 커다란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주었다던 이원익 정승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밤눈을 틈타 자신이 아끼던 소중한 도포를 훔쳐 달아난 도둑을 원망하기보다 도포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그 도포를 품에 안고 밤길을 달아나며 도둑이 느꼈을 두려움과 가슴속에 평생 맺힐 부끄러움을 먼저 걱정하며 안타까워했다던 조지서. 선비의 눈물겨운 일화가 기억 속에서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생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 일화들을 떠올리던 유 씨는 가슴을 쥐어짜며 깊은 탄식과 함께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 눈앞에 계신 이 선비님이 바로 책에서나 보던 옛날의 그 훌륭하시고 자애로우신 성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분이로구나. 내가 어찌 이런 분의 집담을 넘어 날카로운 칼날 같은 상처를 주려 했단 말인가. 유 씨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의 가난을 털어 내 가족을 살리려 했던 자신의 얕은 생각이 너무나도 미련하게 느껴졌고 선비의 태산처럼 거대하고 바다처럼 넓은 인품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여전히 그의 옷깃을 세차게 때렸지만 유 씨는 오직 가슴을 치는 깊은 회한과 후회의 눈물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보여준 아량은 유 씨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고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평생 지녀온 자신의 정직한 삶을 더럽힐 뻔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멈추지 않는 참회의 눈물로 마당을 적셔갔습니다.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눈물과 회한은 그의 영혼을 다시 맑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떨리는 두 손으로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무쇠 솥단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쇳소리가 크게 나서 등잔불 밑에서 글을 읽고 계실 선비의 고요한 밤을 깨뜨릴까봐 온 신경을 손가락 끝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쇳덩이의 묵직한 무게가 손목을 타고 전해졌지만 유 씨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 거친 흙바닥 위에 솥단지를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조차 나지 않게 솥을 완전히 내려놓은 유 씨는 텅 빈 손을 바라보며 잠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손은 비록 굶주림에 허덕였을지언정 평생 죄를 짓지 않았던 손이었기에 지금 느끼는 부끄러움은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홍선비의 방문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선비의 하얀 방 문틀 너머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노란 불빛이 마당의 하얀 눈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선비의 신발이 단정하게 놓여있는 돛돌 아래 차가운 눈이 두껍게 쌓여있는 마당 바닥에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진 얇은 바지춤을 뚫고 얼음장 같은 눈의 냉기가 무릎과 허벅지로 사정없이 몰려왔습니다. 살을 에어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하반신을 마비시켜왔지만 지금 유 씨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비하면 그깟 육신의 추위는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냉기가 자신의 더러워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벌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유 씨는 한겨울 밤바람에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을 하얀 눈 위에 가지런히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눈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선비의 방을 향해 머리를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숙여 마당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절을 올리며 유 씨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통곡을 가슴으로 삼켰습니다. 선비님, 이 눈먼 죄인을 벌해주십시오. 자식들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이마를 눈바닥에 대고 한참을 머물렀던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켜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절을 올리는 동안 유 씨의 굵은 어깨는 소리 없는 오열로 인해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선비가 자신을 윽박지르거나 관가에 넘기려 했다면 도리어 매질을 맞고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손님이라 불러주며 다치지 말라고 걱정해준 그 거대한 자애로움이 유 씨의 심장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을 올릴 때 유 씨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마당의 고운 눈을 얼룩지게 만들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세 번의 큰 절은 단순히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고결한 인품 앞에서 자신의 추악했던 순간을 완전히 씻어내고 앞으로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난할지언정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가장 엄숙하고도 무거운 맹세였습니다. 유 씨가 마당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삼배를 올리는 동안 홍선비는 방 안에서 가만히 그 소리 없는 울음과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어 그를 다독이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으니 그가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 밤하늘 아래 마당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는 참외의 눈물. 소리가 온 세상을 고요하고 엄숙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얼어붙은 마당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영혼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홍선비의 집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흘렸던 회한의 눈물과 엄숙한 삼배는 유 씨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 씨는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초점 없이 흔들리던 그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정직하게 이겨내겠다는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마을 안팎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한겨울이라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유 씨는 남들이 힘들고 더럽다고 기피하는 거친 막노동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얼어붙은 땅을 파는 고된 작업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마와 등줄기에 성실한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손등이 갈라져 피가 흐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유 씨는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하고 떳떳한 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집안 형편이 벼랑 끝에 몰려도 그는 절대 남의 물건에는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직하게 땀 흘려번 소중한 품삯으로 쌀을 사고 땔감을 구해 가족들을 따뜻하게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손길 덕분에 굶주림에 신음하던 가족들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스한 핏기와 웃음꽃이 돌아왔습니다. 유 씨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고생하여 번 작은 품삯 중에서 아주 적은 여유라도 생기면 그것을 모아 마을에서 자기보다 더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무거운 쌀가마니를 집 앞에 몰래 내려놓거나 추위에 떠는 이웃의 부엌에 땔감을 채워두며 남모르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변해버린 유 씨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젓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의 지극한 성실함과 진심, 어린 선행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과거의 가난한 품꾼으로 기억하는 대신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자 덕망 있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유군자라 부르며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고결한 선행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이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홍기섭 선비의 고고한 덕과 학문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방에서 등잔불을 밝히며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던 홍선비는 마침내 나라에서 열린 큰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관리로 발탁되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간 후에도 홍선비는 젊은 날 가난 속에서 지켜왔던 청빈함과 올곧은 절개를 추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서도 남들처럼 재물을 탐하거나 권세를 부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이 겨울철에 얼마나 추위에 떨고 배를 갉아먹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백성들의 편안한 삶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정의 장수들과 동료 관리들은 그의 청렴 결백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의 높은 명망과 탁월한 치세를 귀하게 여긴 임금은 마침내 그를 판서의 자리까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나라의 커다란 건축과 공사, 그리고 백성들의 노역을 관장하는 공조판서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공조판서가 된 홍기섭 대감은 국가의 큰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비록 사는 모습도 다르고 처한 자리도 완전히 달랐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진정한 인간의 도리와 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고 숭고한 세월의 발자국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눈부시고도 기나긴 세월이 밤하늘의 유성처럼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고 조정의 주인이 바뀌는 수많은 풍파 속에서 푸르던 청춘의 기상과 단단한 어깨를 자랑하던 두 청년은 어느새 살갗에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두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공조판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낸 홍기섭 대감은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나 마음의 고향이자 젊은 날의 가난이 깃든 옛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홍대감의 집 널찍하고 아늑한 마루 한 구석에는 여느 사대부 집안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기묘한 물건 하나가 가장 소중하고 정결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도자기나 값비싼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검은 윤이 나는 조금은 투박하고 낡은 옛 무쇠솥단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그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밤 유 씨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훔치려 했던 바로 그 솥단지였습니다. 홍 대감은 관직에 있는 내내 이 솥단지를 보며 백성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았고 유 씨 역시 이 솥을 생각하며 군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어느 따스하고 평화로운 봄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마당 가득 노랗게 내리쬐는 아늑한 마루 위에 두 노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 명은 일국의 판서까지 지내며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 홍기섭 노인이었고, 또 한 명은 평생을 정직한 땀방울과 선행으로 이웃을 돌보아 유군자라 불리는 유씨 노인이었습니다. 두백발 노인은 마루 한쪽에 놓인 검은 무쇠 솥단지를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솥단지의 거칠고 묵직한 표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나온 청춘의 험난했던 세월과 수십 년 전 그 차가웠던 겨울밤의 기적 같은 순간이 주마등처럼 두 사람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문창살을 흔들던 밤, 얼음장 같은 마당 위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과 참회의 삼배가 마치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두 노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과연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홍기섭 노인이 먼저 깊은 주름이 잔잔하게 패인 얼굴로 인자하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유씨 노인의 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동안 땅을 일구고 이웃을 돕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유씨 노인의 투박한 손을 홍 대감은 수십 년 전 그날 밤 방 안에서 보내주었던 목소리만큼이나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유씨 노인 역시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울컥하고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과 감사함에 눈가를 붉히며 홍대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길을 통해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깊은 신뢰와 우정이 말없이도 온전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린 겨울밤 홍선비가 도둑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관가에 고발하거나 벌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 씨는 평생을 사회를 원망하고 가난 탓을 하며 죄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선비가 보여준 조건 없는 넓은 아량과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내고 새 사람으로 꽃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위로 쏟아지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은 수십 년 전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차가운 눈보라를 완전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두 노인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은은하게 미소 짓는 그 머리 위로, 그리고 마루 한 구석에서 반짝이는 옛 무쇠솥단지 위로 한 사람의 아량이 세상에 퍼뜨린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의 열매가 환한 봄볕을 받아 눈부시고도 감동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